어머니, 오늘 저녁엔 어머니 좋아하시는 두부전골을 좀 할까요? 나는 너무 좋지. 그럼 빨리 다 됐으니까 이것만 좀 캐고 같이 장 보러 다녀올까? 저는 1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엄마 같은 시어머니와 말은 조금 많지만 착한 남편, 그리고 까불이 아들과 함께 내 식구가 살을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다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작년에 시아버지가 오랜 투병 끝에 먼저 하늘로 떠나시면서 계획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떠나고 시어머니가 너무 우울해하셨거든요. 마음 약한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저의 재취업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이유는 시어머니는 부모가 없는 저에게 부모의 정을 알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도 학교에 가고 나면 낮에는 시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시어머니와 둘이 근교에 가서 브런치 카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쇼핑을 가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면 다정한 모녀 사이가 따로 없죠. 지난번에 갔던 카페 있잖아. 거기 빵이 그렇게 맛있더라. 맞아요. 우리 거기 또 가요. 진짜 돈 엄청 쓸어 담을 거야, 거기 사장은. 부러워? 아가도 돈 많이 벌고 싶니? 그럼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 만난 것도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리고 하죠. 아가, 그럼 사거리에 있는 건물 너 줄 테니까 거기다 카페 하나 크게 차려봐라. 오, 진짜요? 그러면 시원아빠 일 다 시키고 저랑 어머니랑은 거기서 맨날 배짱이처럼 놀아요.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아가라고 부르세요. 남들이 보면 나이 40 먹은 며느리한테 아가라고 하는 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아가는 참 눈물 나는 말이거든요. 고아인 저를 처음 만난 날 꼭 안아주시며 우리 아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고 하셨던 시어머니. 그날 이후로 저를 정말 당신의 자식처럼 소중한 아가처럼 돌봐주셨죠.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카페에 들릴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바빠졌어요. 시어머니가 개주신 빨래를 각자 위치에 맞게 넣어놓느라 정신이 없는데 거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아까부터 전화가 계속 온다. 나와서 받아봐. 제가 거실에 나가자 방금 전에 끊긴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신자에 표시된 경찰서라는 글자를 보자 갑자기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혜진 씨 맞으시죠? 2달 전에 유전자 검사 신청하셨잖아요. 이혜진 씨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엄마를 찾았다는 경찰의 말은 무척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정말 내 엄마가 나를 찾고 있었다고? 대체 언제부터? 나를 버린 게 아니었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경찰은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달했고 2차 검사 후 유전자가 일치하면 상봉 날짜를 조정한다고 했어요. 사색이 되어 내만 반복하는 저를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아가, 무슨 전화인데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친엄마를 찾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유전자 등록하길 잘했네. 아유 아가 너무 잘됐다 잘됐어. 축하해. 어머니 저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걸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유 그럼 아가 이렇게 이쁜 딸을 두고 그 엄마도 얼마나 애가 탔을까.
아휴, 가여워라.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더 행복한 표정으로 잘 됐다며 기뻐하셨어요. 얼마 전 TV에서 유전자 등록을 통해 해외 입양된 자식을 찾은 장면을 보시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쩍 권유해 주셨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고아였기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랐었죠.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2달 만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제 아들도 온통 흥분 상태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최대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붕붕 뜨는 마음은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2차 검사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조 결과 친자일치 여부 확인됐고 상봉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이었어요. 당장 만나러 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결국 그 주 주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만나는 것으로 약속을 정했고 초조한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봉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정시켜주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더 난리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진짜 같이 가주실 거죠? 진짜죠? 그래, 아가. 내가 옆에 꼭 붙어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원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해? 그래도요. 뭔가 아직도 거짓말 같고 저를 속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유, 가여운 것. 너희 엄마도 이 예쁜 아가를 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 같았을까. 친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아서 시어머니께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에 계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주말은 평생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어느덧 친엄마를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며 친엄마를 꼭 모시고 오라고 신신당부의 뜻을 전했어요. 저는 누가 봐도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도 맑고 어쩐지 마음에도 잔뜩 힘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약속 장소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먼저 도착했어요. 긴장한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유, 우리 아가 오늘 너무 예쁘다. 엄마가 보고 깜짝 놀라시겠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궁금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을 만나는 거잖아. 아유, 기분이 너무 좋다. 시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어지고 있었는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다시 처음의 얼음 상태로 돌아왔어요. 친엄마가 도착했다는 센터 직원의 말과 함께 문이 열렸고 직원 뒤로 작고 마른 여성분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내 친엄마? 짧은 머리를 한 여성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셨고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은 저와 꼭 닮아 있었어요. 아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만 나와 비슷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 기분이 참 묘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순애라고 합니다. 제 딸을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혜진이에요. 제가 그 딸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내 엄마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온몸에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소개하려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순애야, 너 순애 맞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직 얼굴이 그대로 있네. 순애야, 나야, 나, 연희, 김연희. 시어머니의 말에 친엄마도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사색이 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자 친엄마가 빠르게 달려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의자에 앉게 했어요. 두 분 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친엄마를 만났다는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이 채 가시기 전에 두 분 사이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혜진아, 내가 가끔 말했지? 내 생명을 구해준 친구, 항상 그립다고 했던 친구. 그 사람이 바로 순애야. 아휴, 세상에. 아니, 연희, 네가 내 딸이랑 왜... 혜진이 하나밖에 없는 내 며느리야. 아휴, 이게 무슨 인연이니 대체. 내 딸이 연희 네 며느리라고? 아, 이게 정말이니?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던 두 분은 제가 전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조각을 꺼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던 시어머니와 시골에서 태어났던 친엄마.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두 소녀는 13살이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대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시어머니의 인생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다고요.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혼자 딸을 돌보기엔 역부족이었고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홀어머니에게 딸을 보내야 했대요. 처음 연희를 봤을 때 얼마나 눈이 부시게 예뻤는지. 그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가 연희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떠들썩했었지. 남자애들 중에 연희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여자애들 중에 연희를 질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아유, 그럼 뭐해. 왕따나 당했는데. 시골 인심 좋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 그때 내가 뼈저리게 느꼈잖니. 어머니가 따돌림을 당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도 나를 흠집내고 싶었던 거겠지. 한동안은 내 주변에 아이들이 많았어. 그러다 소문이 난 거야. 쟤는 엄마도 없다. 아빠한테도 버림받고 할머니 집에 온 거다. 맞는 말과 틀린 말이 섞여 나중에 난 그냥 버려진 애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상관없었지. 아빠는 곧 나를 데려오겠다고 했고 그곳에 오래 있을 생각도 아니었으니 친구 따위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소외되면서 친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대요. 시어머니가 오기 전 무시의 대상은 친엄마였대요. 친엄마도 아빠가 없었기에 반 친구들이 항상 놀리고 무시했었다고요. 그때는 그랬어.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는 게 무슨 큰 흠이 되는 것처럼 무시의 이유가 됐었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만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데 숨기고 싶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야. 그 후로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연희와 나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됐어. 애들은 우리 둘을 보고 애비 없는 애랑 애미 없는 애가 참 잘도 논다고 했었지. 예전엔 듣기 싫었던 그 소리가 연희가 옆에 있으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더라. 나도 그랬어. 친구 100명을 준다고 해도 순애 너 한 명과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
두 분은 친자매나 다름없이 늘 함께했대요. 학교도 함께 가고 학교에서도 늘 둘이 같이 다니고 서로의 집을 번갈아 가며 밤이 깊어질 때까지 시간을 보냈다고요. 두 사람이 워낙 단단하게 서로 의지하다 보니 어느덧 학교 친구들도 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그러다 중학생이 되기 전 마지막 겨울방학, 두 사람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은 할머니가 동네 친구분들이랑 효도 여행을 떠난 날이었어. 내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 되셔서 순애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고 순애를 우리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 맨날 만나도 할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은 건지. 아무리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랐지. 그래도 밤이 깊어지니 까무룩 잠이 오더라고. 나는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연탄을 바꾸고 순애랑 같이 이불을 덮고 누웠지. 사실 난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 잠자리가 바뀐 게 불편했어. 연희한테는 티를 못 내겠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지. 한동안 잠을 못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깜짝 잠이 들었다가 깼지.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상하다 하는데 2년 전 겨울 엄마랑 자다가 연탄가스 때문에 큰일 날 뻔했던 그 기억이 퍼뜩 나는 거지. 깜짝 놀라서 연희를 흔들어 깨우는데 얘가 의식이 없는 거야. 뺨을 때리고 몸을 흔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아이고 이거 연탄가스가 맞구나 확신을 했어. 그 당시 집에 전화도 없지. 어쩔 수 없이 연희를 둘러엎고 마을 이장님 댁으로 무작정 뛰었어. 막 울면서 제발 무사해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달렸지. 새벽 잠결에 문을 두드렸더니 이장님이 우리 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지.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연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깨어났어. 병원에 도착해서야 나는 내가 맨발인 걸 알았어. 온통 까지고 벗겨지고 병원에서 약을 바르고 병원에서 챙겨주신 신발을 신고 나니 그때 고통이 밀려오더라고. 병원에서도 그러셨어. 순애가 나를 살렸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수도 있던 거지. 순애가 깨지 않았다면, 나를 흔들지 않았다면, 아니, 그날 순애가 없이 나 혼자 잤다면, 어휴, 그 후로 지금까지 누렸던 내 인생은 순애가 선물한 거나 마찬가지야. 기억나요. 어머님이 가끔 이야기하셨던 생명의 은인. 그 뒤에 인연을 들을 수 없어서 궁금했는데 늘 내 생명을 구해준 친구가 있단 이야기까지만 했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순애가 나를 구해주고 난 뒤 우리는 더 각별해졌어. 우리 할머니도 순애에게는 아낌없이 퍼주셨어. 마을 잔치가 있으면 늘 순애 엄마가 하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 그렇게 중학교 3년 내내 우리는 붙어 다니면서도 가벼운 말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었어. 영혼의 단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생각했지. 그런데 그 영혼의 단짝도 헤어짐의 순간은 피할 수가 없었단다. 순간적으로 40년 만에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도 잊은 채 저는 두 분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늘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끔 이야기하던 그 친구, 시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 그리워했던 그 친구, 그 사람이 제 친엄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난 다시 서울로 가야 했거든. 아빠가 본인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수험생 생활을 하려면 서울이 더 낫다고 생각하셨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고등학교까지는
순애랑 보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결국 나는 다시 아빠한테 가게 됐어. 그래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텐데 왜 40년이 넘도록 연락이 끊긴 거예요? 당시에는 집에 전화가 다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이메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고작해야 편지였지. 첫 방학 때는 내가 시골에 찾아갔어. 서울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순애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는 없었지. 하지만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게 되면서 시골에도 발길을 끊게 됐어. 순애에게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언젠가부터는 답장이 없었고 그 후로 나는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고 자연스레 순애나 시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됐어.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못했던 거야. 순애야, 나는 늘 궁금했어. 왜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 너는 어떻게 지냈던 거니? 친엄마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묻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간적으로 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나의 친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를 키우지 못했던 걸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동안 생각에 빠진 듯한 친엄마는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기억도 나지 않은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어. 엄마는 어린 나를 혼자서 잘 키워보겠다며 시장에서 백반집을 했지. 나를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백반집에서 시간을 보냈어. 나는 원래부터 성격이 예민하고 수줍음이 많았어. 또래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 소심한 나는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딱 좋았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혼자가 된 거야. 연희가 오기 전까지는. 과거를 떠올리는 친엄마의 얼굴이 꼭 13살 소녀처럼 느껴졌어요. 저랑 닮은 듯한 특유의 표정이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엄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시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연희, 네가 나타나고 내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 매일매일이 찬란했지. 운명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어. 어휴,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줄은 몰랐어. 그거 아니? 생일날 케이크를 풀어본 것도 네가 오고 나서 처음이었어. 13살의 연희와 친구가 되고 16살에 헤어질 때까지 그 4년이 내 인생 통틀어 가장 행복했어. 어쩔 수 없이 연희가 서울로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 연희, 네가 보내주는 편지는 너무 소중했지만 나중엔 질투를 했던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친구들과 미래를 그리는 네 모습에 내가 점점 초라하게 느껴졌어. 대학생이 될 너와 취직을 할라. 너와 난 이제까지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거라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다 보니 더 이상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게 부끄러웠지. 순애야,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딨어.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디에서 뭘 하든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야. 알아. 근데 그때는 그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했어. 그 무렵 엄마 식당이 바빠졌어. 학교가 끝나면 늘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여상을 졸업하고 나는 바로 취직을 했지. 낮에는 격리로 일을 하고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가끔 대학생이 된 네 모습을 상상하면서 남 몰래 부러워하기도 하고 응원을 하기도 했어. 그러다 나에게도 새로운 누군가가 찾아오게 됐어. 마지막 말을 하며 저를 쳐다보는 친엄마의 모습에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줄곧 궁금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 같았죠. 회사, 식당, 집, 이 세 개밖에 몰랐던 내 삶에 어느 날부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 매일 저녁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던 젊은 손님. 점심에도 종종 왔는지 엄마랑은 제법 친해 보였어. 엄마가 서비스를 챙겨주라고 해서 전해주다 보니 나하고도 안면을 트게 됐지. 남자는 시장 근처 학교에 발령받은 초임교사였어. 주변 선생님도 다 나이가 많고 고향이 서울이라 여긴 아는 사람이 없다며 그나마 또래인 나에게 제법 친근하게 굴었지. 친엄마는 지금 친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겠죠. 지금 혼자 오신 걸 보면 아빠는 어디 있는 걸까? 애초에 아빠가 있었다면 내가 구원해서 자랄 일은 없었던 거 아닐까?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았는데 결말을 알 것만 같아서 자꾸 마른 침만 삼켰어요.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친엄마의 표정도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넉살 좋게 굴던 사람이 어느 날은 엄마 몰래 나한테 쪽지를 줬어. 밖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 서울에서 온 멀끔한 남자가 시골에서 자라 대학도 못 나온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마음이 주체가 안 됐어. 그러면서도 무서웠지. 또다시 상처받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됐어.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그 사람과 만나게 됐어. 엄마한테 회사 핑계를 대가며 식당 일을 하루 이틀 빠지고 대신 그 사람 집에 가서 함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신혼생활이 따로 없었어. 그분이 제 친아빠가 맞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었다면 너를 잃을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된 거니? 설마 했던 그 사실을 친엄마의 입으로 듣고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긴장된 표정으로 제 친아빠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 사람과 만나고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면 참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지. 그런데 얼마 후에 나에게 생명이 찾아왔어. 당시에는 무척 기뻤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 친엄마는 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미안함 때문인지 무척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아이의 존재에 대해 말했더니 내가 생각한 반응과는 달랐어. 그 사람은 서울로 다시 발령을 받게 되었다면서 서울에 가야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자리 잡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지. 서울집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그렇게 떠났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은 오지 않았어. 그 사람이 알려준 연락처도 없는 번호였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알려준 주소지로 가봤지만 그곳은 그냥 허허벌판이었어.
그때 깨달았지. 아니, 사실은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떠나던 그날, 난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그럼 영영 못 찾은 거야? 전에 있던 학교를 통하면 어떻게든 알 수 있었겠지만 연락처와 주소가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그냥 단념했어. 그 사람은 나와 아이를 책임질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는지 어째는지도 모르고 있겠네요. 그 사람은 아마 모든 걸 잊었을 거야. 그곳에서의 기억도, 내 존재 자체도. 기가 막혔어요. 40년 전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한 남자 때문에 내가 버려진 거라니.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빠 없는 아이를 여자 혼자 감당하긴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정말 나를 버려야 했는지 꾹꾹 눌러왔던 원망이 저를 흔들었어요. 또다시 혼자가 됐다는 사실과 생명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한순간 태동을 느꼈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정신 차리고 아이를, 너를 지키기로 했지. 하지만 금방 배는 불러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어.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당장 말하라는 엄마에게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지. 친엄마가 저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외할머니는 당장 병원에 가서 저를 지우라고 하셨대요. 절대 안 된다는 친엄마를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지만 친엄마는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했어요. 제발 낳기만 해달라고. 결국 외할머니도 출산까지는 허락하셨지만 낳는 즉시 저를 입양 보내겠다고 하셨대요. 여자 혼자, 더군다나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운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싶지 않았겠죠. 일단은 저를 무사히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친엄마는 낳고 난 뒤 어떻게든 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외할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이셨대요. 그 길로 나는 섬에서 살고 있는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됐어. 거기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여기서 애를 낳았다가 소문이라도 날까봐 엄마는 그게 무서웠던 거지. 나는 바닷일을 하는 이모와 이모부를 도우면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어. 산달이 가까울수록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하고 집 근처에서만 지내야 했어. 아름아름 소개받은 산파를 집으로 불러서 출산을 하기로 했었지. 그렇게 이모네 집에서 나는 너를 낳았어. 그리고 바로 기절했지. 근데 내가 깨어났을 때 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젖도 한번 물리지 못하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울음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렇게 사라진 거야. 친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니? 10달 꼬박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아휴, 순애야. 아휴, 순애야. 시어머니는 친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손엔 저, 한 손엔 친엄마를 잡고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제발 내 아기 어디로 보냈냐고. 울고 빌고 화내고 오르고 달래도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그저 좋은 집으로 입양 갔다고.
어차피 품에서 떼어날 자식 보면 마음만 더 힘들다면서 그냥 잊고 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아휴, 나쁜 사람들. 천륜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아휴. 엄마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 회사는 진짜 관둔 상태였고 엄마 식당에서 멍하니 카운터에 앉아 있었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었던 엄마가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봤어. 그런데 참 신기하지. 그렇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소문이 난 건지 시장에 내가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쫙 퍼졌어. 내가 손가락질을 받자 엄마는 그 길로 가게를 팔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국밥집을 차렸어. 그 뒤로도 나는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국밥집에서 일만 했어. 그러다 15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 그럼 외할머니는 끝까지 제가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안 하신 거예요? 엄마도 모르셨어. 마음 약해져서 너를 데려오게 될까봐.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일을 처리하신 거지. 친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 상태로 바뀌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제 존재가 누군가의 걸림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저를 언제부터 찾으신 거예요? 10년 조금 넘었을 거야. 엄마 돌아가시고 국밥집 하면서 혼자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어. 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대한 내 나름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이었어. 그곳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너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갔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만을 바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하루는 보육원 봉사를 끝내고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가게에 불이 켜진 걸 본 직원이 지나가다가 본 거야. 나도 생전 내 얘기를 누구한테 안 하는데 그날은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 내 얘기를 다 듣고 직원이 그러더라고. 유전자를 등록하면 찾을 수도 있다고. 네가 만약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 찾고 싶어 한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전자 등록을 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안 와서 사실상 잊고 있었어. 근데 기적처럼 연락이 온 거야. 꿈에서도 그릴 수 없었던 내 딸을 찾았다고. 자라면서 늘 궁금했어요. 내 부모는 누구일까? 나를 낳아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는 왜 버려져야 했을까?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무시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원망했어요. 차라리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아휴, 미안하다 미안해. 친엄마의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 셋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의 40년은 원망과 죄책감, 미안함과 공허함, 그리고 셀 수 없는 그리움으로 덧없이 흘러왔던 거예요. 친엄마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어요. 혜진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니? 고원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신생아를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아기가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얼마나 우렁차게 울었는지 모른대요. 전 고아원에서 5살까지 살다가 입양을 갔었어요.
양부모님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저를 입양하고 얼마 안 돼서 양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를 복덩이라며 아주 예뻐하셨죠.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나고 양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나도 상처가 컸기에 아직도 몇몇 장면은 생생하게 떠올라요. 남동생을 조용히 보고 있으면 제가 뭐라도 할 것처럼 소스라치며 달려왔던 양어머니. 남동생이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옆에 있는 저를 혼내며 벌을 세웠던 양아버지. 저는 결국 그들이 만든 가짜 문제들을 핑계로 7살이 되던 해 파양을 당하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어렸지만 처음 입양 갔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가족은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됐죠. 그 뒤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어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졸업 후에는 바로 은행에 취직도 했어요. 비록 부모는 없지만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상상으로도 떠올릴 수 없는 내 부모를 찾게 되면 나 이렇게 잘 산다고, 당신들이 버렸어도 이만큼 성공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자격지심만 커질 뿐이었죠. 그때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 채 마음에 독만 가득했어요. 당연히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요. 그때 남편이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란 티가 많이 나는 사람. 꼬인데 하나 없이 올곧은 그 모습은 불쾌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제 마음을 자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저는 더 가시를 바짝 세워야 했어요. 제가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고아라는 사실과 얼마나 꼬인 사람인지 다 이야기했어요. 거의 울부짖으며 말하는 저를 남편은 꼭 끌어안아줬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품은. 그런데 어떻게 혜진이가 연이 네 며느리가 된 거야? 나한테 철부지 아들이 하나 있어. 혜진이보다 1살 어린. 7렐레 8렐레 가벼운 녀석이 어느 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 평생 지켜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아들이 그렇게 진지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 어떤 여자냐 물어보니 고아라고 하더라. 혹시나 상처 줄 생각이면 우리한테 보여줄 생각이 없대. 평생 안 보여주고 둘이 살 거래. 아휴, 참 기가 막혔지. 그래서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했어. 물론 처음엔 탐탁지 않았어. 근데 참 이상하지. 혜진이 얼굴을 보는데 분명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고 끌렸는지. 어머님 처음 뵀던 날 집에 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너는 내 아가라고.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승낙하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덕분에 저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많이 내려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이런 자식을 버려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유전자 등록을 해보자고 했을 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실이 뭐든 끝내 부모를 찾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구나. 어떻게 혜진이가 연이 너를 만나서. 연이야 정말 고마워. 나 대신 내 딸을 사랑으로 맞아줘서 정말 고맙다. 고아라고 내치지 않아줘서 더 고맙고.
자식으로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지 못할 거야. 순애야,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빚을 줬어. 나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갚지 못할 은혜를 혜진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내 생명의 은인이 혜진이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혜진이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너를 봤을 때 그 느낌이었나 봐. 끊어졌던 우리의 인연을 혜진이가 다시 이어줬구나. 시어머니는 저와 친엄마를 번갈아 보셨어요. 그 눈빛이 참 애틋해서 마음이 저릿했어요.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니 둘이 정말 닮았다. 누가 봐도 모녀지간이야. 순애야, 40년 만에 만난 딸인데 한번 안아봐야지. 아유, 그래도 될까? 혜진아, 엄마가 안아봐도 될까? 친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가 먼저 와락 안겼어요. 처음 맡아보는데도 어딘가 익숙한 엄마의 향기, 제 등을 토닥이는 친엄마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엄마는 아까운 도자기를 안는 것처럼 저를 소중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유, 40년 만이야, 40년. 내 딸, 내 아가. 꿈에서도 너를 안아볼 수가 없었어. 실제로 딱 한 번만 안아봤더라면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상상밖에 할 수가 없어서 항상 안으려고 하면 내 손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 지금 이게 정말 내 꿈이 아닌 거지. 내일 눈 뜨면 모두 거짓말이라고 꿈처럼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니지? 응? 엄마,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컷 부르고 싶었어요. 즐거울 때도 속상할 때도 그냥 보고 싶을 때도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어요. 엄마, 저를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4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행복을 빌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친엄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40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렸던 서로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한참 눈물을 쏟았던 우리는 잠시 현재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엄마의 국밥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면 가는 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쩌면 오가며 마주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난 세월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지척에 네가 있는 줄 모르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엄마를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엄마를 이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우리 아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앞으로 엄마랑 넘치도록 실컷 하면서 그렇게 살아. 나도 내 친구 순애랑 그렇게 살 테니까. 어머니, 엄마, 우리 셋이 손잡아요. 서로 맞잡은 손을 통해 서로의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마흔이 되어서 친엄마를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친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한없이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저희 집보다 친엄마 집에 더 자주 가 계세요. 친엄마를 찾고 난 뒤 처음 몇 주는 이틀에 한 번꼴로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점점 집에 오기 싫다시면서 친엄마 집에서 거의 살고 계세요. 저는 아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친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친엄마를 찾게 되면 일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가던 맛집 탐방 멤버가 한 명 더 늘었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쏟아내는 제 대나무 숲이 하나 더 생겼고,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올 지원군이 한 명 더 생겼다는 것 정도? 그래서 정말 행복이란 말이 모자랄 정도로 행복해요.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엄마 가게로 향합니다. 아니, 장모님 국밥은 진짜 블루리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먹고 나면 자꾸만 생각난다니까. 아, 안 되겠어. 이번엔 몰래 좀 싸워야지. 어휴. 넉살 좋은 남편 덕분에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친엄마의 가게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저와 어머니들의 사연을 듣고 난 뒤 자신이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 어머니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친엄마도 처음엔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장모님 국밥 주세요를 외치며 1등으로 들어가네요. 남편이 들어가자 가게 문 밖으로 두 어머니의 소녀 같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런 게 가족이 주는 행복이고 기쁨인가 봐요. 결혼하면서 충분히 그 행복을 알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을 낳은 뒤 그 느낌이 달랐고 친엄마를 찾고 난 뒤 그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속 큰 구멍이 어느새 가득 차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아유, 아가 왔니? 오느라 고생했지? 아유, 혜진이 왔구나. 어서 와, 우리 딸. 아니, 두 분, 저 왔을 때랑 너무 반응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아, 저 좀 섭섭하려고 해요. 사이사랑은 장모라고 하던데. 우리 엄마도 장모님도 혜진이만 좋아해. 아유, 저 철딱서녀, 아유. 남편의 말에 친엄마가 깨르르 웃으며 국밥 3그릇을 내오시네요. 정말 못 말려요. 아들은 할머니 품에서 재롱 부리면서 마음껏 사랑을 받느라고 신이 났어요. 친엄마는 제 아들의 모습에서 당신이 평생 볼 수 없는 저의 어린 시절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슬쩍 말하네요. 장모님 저렇게 시완이 보면 좋아하시는데 이참에 공주 하나 더 낳아드려? 그럴까? 뭐, 진짜? 진짜지? 당신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제 말에 신이 나서 두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야기하는 남편. 저를 보는 어머니들의 표정에서 은근한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한참 동안 웃고 떠드는 동안 밤이 깊어졌어요. 모두 잠들면 저는 조용히 나와 가게 뒷정리를 합니다. 남편이 먹은 국밥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는데 친엄마가 나오셨어요. 혜진아, 안 자고 뭐해? 두면 엄마가 내일 할 건데. 에이,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금방 하면 되는데.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든가 여기 있으실 거면 조용히 앉아 계세요. 에이구, 알았어. 그럼 조용히 우리 딸 얼굴만 보고 있을게. 왜요? 봐도 봐도 예뻐? 그럼 많이 보면 다를까봐, 아까우면서도 안 보면 사라질까봐 무서워. 엄마는 요즘도 자고 일어나면 휴대폰부터 봐. 휴대폰 속 네 사진이 그대로 있는지, 이게 진짜 맞는지. 아휴, 엄마도 참. 친엄마의 말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설거지하는 물소리에 묻히도록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어머니랑 둘이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어머니가 도통 연락도 없어요. 뭐 하는 것도 없어. 둘이 그냥 마주보고 콩나물 다듬고 같이 장 보고 옛날처럼 떠들다가 잠들고. 근데 이게 참 재밌네. 연희를 보면 아직도 너무 감사해.
내 자식 아프게 안 하고 예뻐만 해줘서.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게 다 엄마가 베푼 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지. 아, 설거지 다 했다. 엄마, 이제 들어가요. 그래, 내일 또 놀이동산인지 가려면 일찍 차야지. 아침에 엄마가 김밥 좀 쌀게. 우와, 나 소풍 때 엄마 김밥 싸우는 애들 제일 부러웠는데. 그래? 아주 내일 우리 딸 배 터지게 엄마가 김밥 원 없이 먹여줄게. 저의 김밥 이야기에 엄마는 비장한 표정까지 지으셨어요. 이렇게 애틋한 우리인데 끝내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이 기쁨을 알지 못했다면 기적 같은 하루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엄마,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나를 봤어도 내가 엄마 딸이라는 걸 알아봤을 거예요? 당연하지. 세상에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엄마는 없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너와 나 사이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실이 있거든. 그 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살아있길 참 잘했다. 그렇지? 이젠 평생 내 옆에 있어요. 절대 사라지지 말고. 알겠죠? 혜진이 옆에서 엄마가 평생 지켜줄 거야. 아휴, 귀한 내 아가.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한 귀한 인연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잠시 끊어졌다고 해도 결국엔 돌고 돌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귀한 딸이 되어 그동안 놓쳤던 사랑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 더욱 짙은 향기를 내듯이 늦게 만난 우리는 더욱 진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되었어요. 세상에 다시 없을 이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40년 만에 만난 하나뿐인 내 엄마,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10년 동안 조건 없이 사랑해준 시어머니, 두 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드리며 오래도록 이 행복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